어떻게 53조를 쏟아붓고도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졌다고? 이게 나라야! 그 돈은 다 어디 간 거야?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또 동네 놀이터를 지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 안 드시는지요? 아이고, 애들 소리가 통 들리질 않네. 예전에 시끌벅적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골목이 언제부턴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손주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아주 중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과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계획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그 속내를 속 시원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어떻게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무슨 무서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고요.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 2024년 6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던진 가장 강력하고 절박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평생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우리 어르신들께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일 겁니다.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뇨. 정부가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꺼내든 건 이제 상황이 정말로 벼랑 끝에 몰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그냥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수백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아이 울음소리는 더 귀해졌으니 이건 사실상 그동안의 정책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아주 쓰라린 고백인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설픈 대책으로는 어림도 없다. 국가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이 문제 하나에만 집중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럼 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삶에 어떤 뜻을 가지는 걸까요?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가 꼬박꼬박 내고 또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받게 될 그 국민연금 있죠. 그 연금 곡간이 마르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라진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둘째, 나라를 지킬 젊은 군인들이 부족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발 뻗고 자는 이 나라의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젊은이들이 없어져서 우리가 평생 일궈온 이 경제가 통째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정말 끔찍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켜온 모든 것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정부가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니라 정말 작심하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크고 야심찬 계획을 함께 내놓았거든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 멀리 등대불빛이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희망이 있다는 해결책을 제시한 건데요.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연 어떤 약속들인지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가 우리 아들, 딸, 며느리들에게 한 세 가지 큰 약속입니다. 첫째는 아이 키우느라 힘들게 들어간 직장 그만두는 일 없도록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나라가 도와주겠다. 둘째, 아이 낳는 것도 큰일인데 키우는 걱정까지 다 부모에게 맡기지 않겠다. 이제 국가가 우리 손주들 돌봄을 상당 부분 책임지겠다. 그리고 셋째,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인 이 집 문제, 이걸 해결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세 기둥입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일하는 우리 자식들을 위한 지원책인데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손주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어서 병원에 가야 할 때 예전 같으면 엄마나 아빠가 하루 연차를 통째로 내야 했잖아요. 직장 눈치 보면서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딱 병원 다녀올 두세 시간만 혹은 며칠씩 짧게 육아휴직을 잘라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또 휴직하면 당장 월급이 줄어서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었는데 그 돈도 최대 250만 원까지 올려서 생활비 걱정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특히 아빠들도 눈치 안 보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고 또 직원이 갑자기 빠지면 힘든 우리 동네 작은 가게 사장님들을 위해서 지원도 팍팍 늘린다고 하니 우리 자녀들이 아이 때문에 경력이 끊길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은 아마 우리 어르신들께서 제일 귀가 번쩍 뜨이실 소식일 겁니다. 바로 우리 예쁜 손주들 이야기니까요. 이제 나라가 아이 키우는 일에 훨씬 더 깊숙이 들어오겠다는 건데요. 당장 내년 2025년부터 5살 아이들 유치원비를 나라에서 내주기 시작해서 앞으로는 3살, 4살짜리 우리 손주들까지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을 공짜로 다닐 수 있게 된답니다. 교육비 부담이 정말 확 줄어들겠죠. 또 부모들이 급하게 은행을 가거나 병원에 가야 할 때 잠깐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굴렀잖아요. 그런 부모들을 위해서 시간 단위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린다고 합니다. 또 초등학생 손주를 둔 가정을 위한 늘봄학교라는 것도 전국 모든 학교, 모든 학년으로 늘려서 저녁 늦게까지 안전하게 돌봐준다고 하니 맞벌이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높은 벽, 바로 집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 벽을 허물기 위해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가정에 주는 집을요, 1년에 7만 채에서 12만 채 이상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아주 싼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부부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그림의 떡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확 낮춰서 더 많은 젊은 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준답니다. 심지어 둘째를 낳으면 이자를 더 깎아주고 셋째를 낳으면 원금까지 일부 탕감해주는 정말 파격적인 약속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이 낳을 때 수술하게 되면 목돈이 드는 제왕절개 비용도 나라에서 전부 책임지겠다고 하니 정말 든든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정말 이번에는 진짜 뭔가 달라지겠구나. 우리 애들 걱정 좀 덜었네 하는 희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장밋빛 약속들 참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잠시 흥분은 가라앉히고 아주 냉정하게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실천할 돈은 과연 충분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그 피 같은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그 나라의 장부 속을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지난 20년간 쓴 돈의 흐름입니다. 2006년에 약 2조 원으로 시작했던 예산이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서요. 내년 2025년에는 무려 53조 1천억 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53조 원. 정말 우리 같은 서민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으면 지금쯤 동네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쳐나야 정상일 텐데 왜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53조 원이라는 X만 보면 세계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잘 사는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그래프는 각 나라의 전체 살림살이 크기에 비해서 얼마나 가족 정책에 돈을 투자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한번 보시죠. 과연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경제력의 1.69%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상황이 훨씬 낫다는 선진국들의 평균은 2.33%나 됩니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다고 소문난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우리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돈을 이 문제에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5만 원짜리 외식을 하고 아이고 오늘 돈 많이 썼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옆집 사람들은 다 10만 원짜리 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쓴 돈의 절대적인 액수는 커 보일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경제 덩치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뼈아픈 진실인 거죠. 하지만 단순히 돈을 더 써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돈의 액수보다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쓰겠다고 정해놓은 그 예산과 우리 아들, 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혜택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강이 흐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돈을 풀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여전히 아이 바뀔 곳이 없어서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나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 바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나오는 핵심적인 한 문장입니다. 문제는 보육 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필요하다고 아우성인데 정작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발 우리 아이 좀 맡아주세요 하고 부모들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돌봄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돈은 어디론가 갔는데 그 돈이 우리 손주들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우리 며느리를 도와줄 돌봄 선생님으로 바뀌지 않고 중간에 어디선가 멈춰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뼈아픈 현실을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놓고도 하염없이 순서만 기다리고 있는 가정들의 숫자입니다. 경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무려 2288가구가 평균 한 달 이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2288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밤새 눈물로 고민하는 우리 딸, 우리 며느리가 2,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계획과 현실의 큰 격차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계획은 거창하고 돈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현실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그렇다면 이 답답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정말로 우리 손주들의 미래를 바꿀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대로 또 실패를 반복해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명쾌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제시한 두 가지 핵심 열쇠입니다. 첫째, 강력한 컨트롤 타워, 즉 사령탑이 필요하답니다. 지금은 교육부, 복지부, 여기저기서 각자 정책을 내놓다 보니 힘이 흩어지는데 이걸 한 곳에서 딱 교통정리를 해줄 힘 있는 지휘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째는 똑똑한 예산관리입니다. 이건 우리 어르신들이 손주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따로 통장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만을 위한 특별 전용 통장을 만들어서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고 오직 이 문제에만 집중적으로 쓰이도록 철저히 감시하자는 아주 현명한 제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가 내놓은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야심찬 계획을 속속들이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의 수많은 헛된 약속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계획이 책상 위에서만 존재하는 또 하나의 보고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온 동네에 다시 울려 퍼지게 할 진정한 첫걸음이 될 것인가? 그 답은 정부의 의지만큼이나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내 손주를 위한 약속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라고 계속해서 묻고 감시할 때 비로소 나올 것입니다. 이 거대한 계획이 과연 우리 손주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어쩌면 바로 우리의 관심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